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지지율 상승으로 촉발된 단일화 얘기 좀 진전시켜 보겠습니다. 봉도사님께서 지난주에 안 후보의 지지율은 이제 반사체라고 규정을 했는데 일단 좀 상승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꺾였어요. 꺾였습니까? 꺾였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대놓고 안 후보를 비판할 수도 좀 없는 입장인 거고 그렇다고 신경을 또 안 쓰니 계속 야권의 파해가 또 커지는 거고요. 어떻게 좀 대처할 계획이세요? 지금 저기 대책회의 하고 오셨잖아요.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는 걸 보면 올라간 지표가 나오는 데서는 꺾였어요. 그런데 그 윤석열 후보의 지지가 그대로 멈춰 있거나 많이 반등하지 않은 데는 안철수 지지가 한 15%쯤 간 상태에서 그렇게 머물러 있죠. 그 이준석 대표가 후보 단일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 그 노림수가 있는데 첫 번째 안철수에게 넘어가는 지지율을 막자.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그 윤석열 후보의 독자적인 지지율을 견인하면서 실질적으로 단일화를 깨고 독자적으로 가보자. 이런 두 가지 노림수가 있는데 당분간 저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는 미미하게 올라갈 것 같고 안철수는 미미하게 떨어질 것 같다. 이제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15%가 넘는 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15%라는 것이 중요한 게 이제 선거비를 전부 돌려봤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철수 후보가 계속 좀 완주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소위 우리 삼국지 읽다 보면 제갈량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천하 삼분지계. 그래서 위촉오 이렇게 하면 된다. 민주당 입장에서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안철수 후보가 끝까지 완주하면서 15% 내지 20%의 득표율을 가져가고 그래서 그만큼 윤석열 후보의 지지를 깎아먹으면서 이재명 후보가 1위로 끝나는 이게 베스트 시나리오가 되겠죠.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윤석열로 그냥 끝까지 가서 1등 할 수 있다. 아니다.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해야만 이 선거는 이길 수 있다. 저는 사실 그전부터 후자 입장이었거든요. 반드시 단일화해야 된다. 이번 대선에서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도 만에 하나 끝까지 본인이 완주를 했는데 완주하면 이제 3등 할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근데 민주당 후보가 1등을 해버려. 그러면 정권 교체에 실패한 그 책임을 혼자 다 뒤집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치 생명 끝나는 거죠. 뭐 여러 사람의 정치 생명이 끝날 수 있습니다. 물론 정권 교체에 실패하면 공동 정부를 구성을 하든 아니면 대통령 선거하고 같이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거기서 선거연대를 하든 어떠한 형태로든 단일화 논의는 물밑에서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일화는 무조건 합니다.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 근데 그 단일화가 윤석열과 안철수의 단일화일 수도 있고 안철수와 이재명의 공동정부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더 긴장하는데. 아니 뭐 어차피 안 될 얘기 이제 알기 때문에 괜히 연막 피우시는 거잖아요. DJP 연합은요 99.9%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15포인트를 그 기점으로 잡는 사람도 있거든요. 15포인트가 넘게 되면 단일화의 주도권이 안철수에게 넘어가는 거고 15포인트가 안 되게 되면 주도권이 국힘으로 간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단일화는 이제는 상수다. 지금의 상황으로 봐갖고 안철수 쪽으로 빠져간 사람들이 정권 교체를 바라지만 윤석열 도저히 저런 인물을 찍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심리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0%까지 무너져서 7, 8%포인트가 아마 저지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그럼 7, 8포인트를 갖고 있으면요. 윤석열은 집니다. 후보 단일화 해야 되겠죠. 여전히 이번에 역대 정치 인생에서 가장 꽃놀이패를 쥐고 있는 것은 안철수다. 국힘에서 단일화가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뭐냐면 1 플러스 1 이퀄로 2 마이너스 알파라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단일화 반대하는 그 단일화 안 될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들도 1 플러스 1 이퀄로 2 마이너스 알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가 나오지 않고 1.5나 1.6이 나올 것이다. 단일화는 독특한 한국 정치에 있어서 독특한 긍정적인 이 시너지를 가져와요. 이게
지금 상태에선 안철수 후보가 국힘으로 그 윤석열하고 하게 되면 윤석열 싫어하는 사람이 절대 가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2+2는 플러스 알파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2 가까이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넘게 나옵니다. 넘게 나온다. 예, 넘게 나옵니다. 예를 들었고 아까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이재명 안철수 단일화가 아니라 공동 그 무슨 협력 정부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절대 2가 안 나온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민주당 안에 계세요. 꽤 많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거기도 2가 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1이 2+알파가 되는 경우는 단일화의 과정이 중요하겠죠. 물론 말씀하신 대로 단일화 과정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말 보기 좋다. 소위 얘기하는 아름다운 단일화가 되면 투표장에 안 가려고 했던 사람도 나와서 찍을 수 있어요. 그 경우엔 플러스 알파가 분명히 있죠. 어찌됐건 단일화는 이제 제일 확실한 건 선거가 다가올수록 정말 점점 중요한 이제 이슈가 될 거라는 거고요. 그리고 단일화가 문제는 모든 이슈를 잡아먹는 블랙홀이 된다는 거예요. 예. 공약이고 뭐고 다 보이지도 않아요. 점점 단일화 중요해지고 앞에서. 있고. 근데 이재명 후보가 좀 악재가 생겼어요. 2018년 선거법 관련 재판을 받았을 때 변호사비를 다른 곳에서 대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최초 제보자로 알려진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이 사건이 또 재소환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다시 소환된다고 할지라도 실제 사실과 관계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투명하게 그 결론이 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겠죠. 이번이 세 번째죠.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 수사 중에, 과정에서 예. 중요한 참고인들이 갑작스레 사망한 경우가 이번이 세 번째예요. 중요 대목에서 왜 중요 참고인이 이렇게 갑자기 사망을 연이어하느냐, 뭐 여러 가지 낭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중요 참고인들의 사망으로 인해서 수사는 어마어마하게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대장동 사건도 그렇고 변호사비 대납 사건도 그렇고 참 불가사의해요. 대장동 두 분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억울함을 주위에 호소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보기에 검찰이 윗선 이재명 후보를 연루시키려고 그러다가 그게 여의치 않게 된 거거든요. 저는 그거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은 국힘다운 발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억울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재명 후보 측에서 해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 저는 수사가 좀 더 투명하게 계속 진행되기를 바라는 심정입니다. 네. 자, 이재명 후보가 이제 경제 행보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예. 있고요. 뭐 예상대로 이제 정권 교체 흐름을 좀 같이 타려는 그런 행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이제노믹스죠. 뭐 산업, 국토, 과학기술, 교육 4대 대전환을 통한 세계 5강 경제 달성. 이 공약이 어떤 뭐 가치랄까 어떤 한계점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평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재명 후보께서는 주위에 경제학을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을 좀 둬야 돼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 주변에 소위 얘기하는 현대통화이론이라고 MMT라고 하는데 이건 이론이라고 부를 수가 없거든요. 현대통화이론이라는 걸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몇 가지 조건이 성립되면 아무리 돈을 찍어서 풀어도 인플레이션이 안 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의 민주당 일부 극좌파들이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세게 왔잖아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내놓는 공약마다 사실은 예산이 그건 수십 조씩 그건 들어가는 공약들이잖아요. 그걸 돈 찍어갖고 하겠다 그랬어요? 아니 그리고 최근에 돈 찍어갖고 발표한 하겠다 그랬어요? 최근에 발표한 이게 무슨 아베노믹스를 여기다 갖다가 들이대고 그래요? 135조를 써서 디지털 전환하겠다. 물론 지금 디지털로의 전환이 시대적인 추세인 거는 맞습니다만 이재명 후보의 하나하나 공약이 적어도 수십조 내지는 수백조가 들어간 공약이 많은 건 사실이죠. 5년에 걸쳐인 건 거죠. 예.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결국은 돈 찍어갖고 하겠다는 것 아닌가? 라고 추론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현대통화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고 해서 이 정책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자, IMF 권고사항입니다. 국가 재정 지출을 늘려라.
그럼 지금 그 계속 문재인 정부 비판을 하면서도 국가 재정 지출을 늘리는 수준이 OECD 평균에 못 미치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전체적으로 케인지안 경제학에 기초해서 국가 재정 지출을 늘려라. 근데 무작정 늘리는 게 아니고 선택과 집중을 어디로 할 것이지, 과학기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다음 국토의 재배치, 재활용 이런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들어설 수 있었던 가장 큰 근간 파운데이션은 뭐였어요? 교육이잖아요. 요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요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자, 국가 경제가 일정 정도 수준에 올라서 지금 그 전 세계에서 우리에게 권유하는 것도 그렇고 경제 성장률, 예측되는 경제 성장률도 가장 높고 그런데 국가의 재정 지출이 상대적으로 좀 낮다라고 하는 거, 그 부분 받아들인 겁니다. OECD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했어요. 한국에 대해서 국가 채무 비율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 상태로 가면 차기 정부 5년 이내에 국가 채무 비율 70% 뚫을 것 같다라고 공식적으로 경고를 했어요. 국가 채무 비율이 는 거하고 국가 재정 지출을 늘리는 거하고 다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 재정, 잠깐만요. 국가 재정 지출을 늘리면 무조건 국채를 늘려야 됩니까? 예를 들었고 국가 재정 지출이 제대로 된다라고 하는 그 판단을 국힘에서는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예산 재편성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요. 예. 재정 지출을 늘리면 예. 국가 채무 비율이 올라가죠. 세수가 갑자기 늘어나지 않는 한 국가 채무 비율을 어떻게 최근에 기사 계산해 보시면 냅니까? 최근에 계산 보면 GDP 대비 국가 채무로 계산하잖아요.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내부의 고민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꾸준히 정책 행보를 하면서 조금씩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기대만큼은 좀 안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야권은 뭐 단일화 이슈라든가 아니면 뭐 아직 힘을 합치지 않고 있는 유승민 후보라든가 뭔가가 어떤 이벤트가 남아 있는데, 이에 반해서 민주당 쪽은 뭔가 지금 지지율에 어떤 큰 진폭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써버리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에서 좀 걱정이 있는 것 같은데요. 윤석열 후보는 어떤 경향을 보이냐면 컨벤션 효과가 있을 때 막 45%까지 갔다가 20% 후반까지 뚝 떨어져요. 그리고 또 다시 35% 예. 금방 회복합니다. 이렇게 진폭이 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집단의 힘은 강하지만 후보 개인 경쟁력은 떨어진다, 이렇게 분석이 돼요. 그런 거에 반해서 이재명 후보는 안정적으로 35에서 39%를 버티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후보 경쟁력과 후보의 정책적 측면에 뛰어난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번 선거는 묘하게 프레임 전쟁이 지금 안 붙어 있는데 프레임 전쟁이 붙는 순간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40% 실력을 깰 가능성이 높은데,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문재인을 지지하고 정권 지지를 그 국정 수행의 지지율을 보이는 사람을 100분율로 보면 그중에 70% 초반대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합니다. 그럼 여전히 25%에서 정도가 문재인을 지지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비율이 있는 거거든요. 이 25%가 우리에게 오게끔 하는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전쟁이 지금 안 붙어 있는데 우리는 그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그 전쟁이 붙는 순간 실링을 치고 윤석열 후보는 빠지거나 정체돼 있고, 그래서 우세한 국면을 우리가 잡아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보관을 들었고요. 1987년도 직선제 개헌 이후에 이루어졌던 대선을 보면 1등한 후보가 과반을 넘게 득표한 경우는 한 번밖에 없었어요.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52% 가까운 득표를 하면서 1위를 했는데, 그 이외의 대선은 1위 후보가 다 과반을 못 미쳤거든요. 예. 이재명 후보가 지금 40%의 박스권에 갇혀 있잖아요. 40% 밑에서 이제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지난주에 있죠. 살짝 넘는 것도 있었고요. 뭐 그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만, 근데 예상해 보면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가 이루어졌을 때 과반을 넘길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단일화가 안 되면 1위 후보가 45%만 넘기면 1등 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후보는 남은 5%가 과제인 것이죠. 5%를 어떻게 하면 더 갖고 올 수 있느냐. 이거는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 입장으로 보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주간 쌓인 정치 독소를 빼기 위해서 디톡스 주스 준비했습니다. 오늘 주스가 뭘까요? 우리의 좀 이상한데 예. 두유. 두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두유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 시사토크 알고리즘도 잘 보셨습니까? 화면 왼쪽을 눌러서 보라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알고리즘과 함께 돌발 영상, 뉴스가 있는 저녁 등 YTN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